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내가 노처녀 된 게 내 탓이야? 그럼 엄마 탓이야? 언제까지 엄마 탓만 하고 살 거야? 내 인생 누가 망쳤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엄마 탓 좀 그만해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 죽으면 너 무슨 돈으로 살래? 일 안 해? 어디라도 써주는 데 있으면 들어가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엄마 피 빨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 죽으면 유산 받으면 돼. 이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있는 돈 쓰면서 살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양영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딸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숨이 막혀서 주먹으로 가슴에 멍이 들 때까지 쳐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시집도 못 가고 부모 집에 얹혀 사나 싶으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손주 봐주면서 한가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딸을 키우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나이 40이 넘은 노처녀 딸을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노처녀가 된 것은 모두 양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걷어차버렸으면서 모든 불행은 엄마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이렇게 부모에게 빌부터 피 빨아먹으며 살겠다는 딸. 별다른 일 안 하고 살다가 양 씨가 죽으면 유산으로 살겠다는 딸. 그 말만 떠오르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끼고 사는 게 결코 딸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죠. 양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 하나만 낳은 게 너무도 후회됐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자던 남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밤만 서글펐을까요? 양 씨의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양 씨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그래도 남기고 간 것들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 시집 보내면 해야 할 일은 끝이 나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난 딸 덕도 보면 좋았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10여 년 전에 어그러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말이죠. 엄마, 내 남자친구 한번 안 만나볼래? 남자친구? 전에 말했던 그 애? 맞아. 이동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긴 몇 번 듣긴 했었습니다. 만난 지 몇 년 됐다던가요. 사진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엄마 바빠. 그래도 주말에 한 번 보면 좋지 않아? 안 궁금해? 결혼할 것도 아닌데 봐서 뭐해? 혹시 모르지 뭐. 뭐? 네 나이가 몇인데? 당시 딸의 나이가 26이었는지 7이었는지 양 씨는 가볍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괜히 반발심이 생길까 봐서였죠. 만나보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군대에 다녀와 졸업 후에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개받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진다면 무의미한 시간시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딸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 씨와도 몇 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청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양 씨의 마음의 문은 오히려 꽉 닫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31살일 때 10년 정도 전이었죠. 엄마, 나 동원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에 양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0이 넘어도 아무 말 없길래 결혼까지는 안 가려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애써 묻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결혼을 할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니까 동원이 한번 만나봐요. 그땐 이미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최근 2, 3년은 소개시켜주겠단 말도 없었습니다. 그 애랑은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무슨 연애만 해. 그리고 연애는 실컷 했어. 우리 7년 만났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래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줄 아니?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미정아, 엄마가 봤을 때 걔는 아니야. 양 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동원이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았는데 얘기만 들어도 알아. 엄마, 미정아, 엄마 말 들어. 네가 너무 아까워. 내 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 내가 뭐가 더 아까운데. 동원이도 충분히 잘났어. 남들은 양 씨의 괜한 욕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습니다. 딸과 같은 좋은 대학에 나왔고 직장에도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양 씨도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엄마 많이 아프다며.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또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 하신다고 그랬어? 건설일. 그게 말이 건설 일이지. 노가다 아니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위로 누나만 둘이라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족들 부양을 누가 해야 되겠어? 당연히 아들인 그 애지. 조건이 조금만 더 평범하기라도 했다면 양 씨도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무턱대고 반대할까요?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결혼시키면 반드시 불행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걔가 뭐 의사나 변호사라도 돼? 가족들 부양할 능력이 되면 나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아서 그 가족들 다 어떻게 건사할 거야? 아버님도 일하고 계시고 누나들도 다 직장 다녀. 너보다 적게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돈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엄마 속을 왜 뒤집어놔? 지난해에도 아는 지인이 약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딸은 거절했지만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직장이면 훨씬 좋은 혼처가 세 곳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최소한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남자도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남자 만나면 나는 네가 누굴 데리고 와도 오케이 할 거야.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 너보다 나은 게 없잖니? 잘못하다가 나쁜 시모 모시고 시부에게 생활비 갖다 바치며 가장 노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결혼을 양 씨가 왜 시켜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빠 없잖아. 그건 흠 아니야? 그거랑 같니? 그리고 너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동원이 아니면 안 돼. 지금은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못 잊는 사람은 없어. 그때뿐이야. 그때만 힘들지. 1년이면 잊혀져. 아니, 다른 사람 만나면 반년이면 돼. 엄마 말 믿어.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 제발 허락해줘. 넌 평생 고생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꼴 보니?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게 뻔했습니다. 반대하는 양 씨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양 씨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눈물 흘리며 사느니 순간 힘들고 많은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들을 양 씨가 어떻게 말릴까요? 딸은 며칠 동안 양 씨와 말도 안 했습니다. 나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자켓씩 올리고 나가서 살게. 집 알아보고 있어. 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인 듯 했습니다. 양 씨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곱게 키운 딸, 엄한 놈이 데려가 고생만 시킬 것 같았죠. 양 씨는 딸 몰래 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원이 어머님,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 전화번호였죠. 양 씨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양 씨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내 자식이 가장 귀하기에 악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미정이 엄마입니다. 당황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것인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런 연락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미정이 저희가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에요. 저는 이제 남편도 없이 제 딸 미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정이 고생 안 시키고 시부모 예쁨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요. 부모 노후 준비돼 있고 우리 딸 품어줄 수 있는 집이요. 아이고, 횡설수설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양 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거칠어진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상처 주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런 전화 자체가 상처가 된다는 걸 양 씨가 왜 모를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양 씨의 입장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딸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딸은 양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양 씨는 상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 부모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게 될 것이고 내 딸도 마찬가지로 피투성이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언젠간 치유가 될 상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선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죠. 아마 양 씨의 설득이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실망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혼이 나간 듯 보이기도 했고 거실에 있으면 딸이 통화하는 소리가 조금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흐느끼는 소리나 숨죽여 언성을 높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걸 듣고 양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통화가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딸이 힘들어하는 동안 양 씨도 똑같이 이별을 겪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뭐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딸과 말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도 괴로웠고 슬픔이 전염된 듯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도 했고 죄책감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아들 엄마였다면 당연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것 같은데 내 딸이 그런 결혼한다고 하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렇게 위로했고 또 누군가는 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거라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오랜 침묵을 깨고 어느 날 딸이 부은 눈으로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양 씨는 반가워서 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디든 다녀와. 한 달 정도 다녀올게. 한 달? 어디? 제주도 같은데? 아니, 유럽. 딸의 말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살려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딸은 이별을 겪으며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며 애가 탔는데 이제는 됐다 싶었죠. 그래. 어디든 다녀와. 기분 전환하고 그렇게 와서 다시 잘 살면 돼. 딸은 말없이 뒤돌아섰지만 양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얼마 뒤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 혼자 가는 여행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영어도 잘하고 어디서든 똑부러지는 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시간이 다르잖아.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올 거야? 딸은 가끔씩 통화가 됐습니다. 하도 걱정을 하니까 가끔씩 이번엔 어느 나라다 하며 메시지는 남기는데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연결될까 말까였죠. 나 좀 더 있다가 가려고. 얼마나? 한 달만 더 있다가 갈게. 모아둔 돈이 있을 테니 돈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걱정이었습니다. 너 그럼 회사에는 말한 거야? 휴가를 한 달만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그만두고 온 거야.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다니
아무리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히 화를 냈다가는 또 잘 잊고 있는 딸을 자극할까 싶었습니다.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딸은 한 달이 더 지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밝은 미소를 볼 줄 알았던 딸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전보다는 나았지만 원래의 딸로 돌아오진 못했죠. 회사는? 몰라. 좀 쉴래. 그리고 모아둔 돈 다 썼어. 무기력하게 중얼거리는 딸의 말에 양 씨는 애써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그렇게 지내면 좋지. 재충전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뒤에 취직한 회사는 볼품없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시 다니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똑똑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좋은 회사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딸이 33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누군가를 만나는 듯 몇 주 동안이나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늦게 들어와도 돼. 일찍 올게. 딸이 들뜨니까 양 씨도 들떴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회계사. 어느 날 양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양 씨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서 입꼬리가 삐죽거렸죠. 그래. 잘 만나봐. 부디 결혼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찼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딸은 이별했습니다. 나 헤어졌어. 뭐? 왜?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엄마도 만났다며? 그래서 양 씨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을 만난다면 다음은 양 씨의 차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의 말에 양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다니까 표정부터 바뀌시던데? 뭐라고? 그리고 이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빠 없이 큰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나도 모르지. 그래서 그놈이 헤어지자고 그래? 지 엄마가 반대한다고.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 다 마마보이들만 있나? 그 말에 양 씨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딸은 무심한 눈길로 양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꼭 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양 씨는 입만 뻐끔거리다 말았습니다. 누가 누굴 욕하겠다는 건지. 됐다고 그래. 회계사면 다인 줄 아나. 너 정도면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 딸은 반대로 코웃음 쳤죠. 이후에도 몇 번의 연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짧게 반짝하다가 늘 금세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연애 얘기도 사라지고 딸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회사 때려치웠어. 뭐? 회사를?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사람들이 다 싫다. 왜 그러는데? 나 내버려둬.
30 중반이 넘었는데 때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딸은 무척 까칠해졌습니다. 밝고 살가운 성격이 장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양 씨도 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그리고 언제가부터 양 씨에게 돈을 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벌이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 정도로 없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몇 번 생각 없이 보내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직장도 안 다니고 살려고 그래? 이제 뭐라도 해봐야지. 요즘 취직이 쉬운 줄 알아? 날카로운 목소리에 양 씨는 더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왜 직장을 그만둔 거냐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됐을 때 양 씨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래? 내가 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라고 그 고생해가면서 너 공부시킨 줄 알아? 왜 인생을 스스로 망치려고 해? 그러자 딸이 물끄러미 양 씨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망친다고. 엄마가 아니라? 양 씨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소하며 하는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그럴 거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질 말던가. 이제 나이 들어가진 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젊은 딸이 쓰는 돈까지 되려면 생각했던 생활비보다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딸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둔 돈이 있지만 그건 전셋집이라도 얻을 때 보태기 위해서 건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큰 맘을 먹고 딸의 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8이면 아무리 요즘 시대에도 늦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결을 해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장이라도 번듯하면 모를까 내세울 것이라고는 학벌밖에 없었습니다. 외모도 결국 나이를 이기지는 못하니 말이죠. 아니, 재혼?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재혼인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니까? 애도 없고 사업해서 돈 많고 미정이 요즘 일 안 하고 논다며. 결혼하면 계속 놀고 먹을 수 있잖아.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많았는데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미정이랑 연결해 주려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재혼은 아니지. 우리 미정이를 어디 그런 데다 갖다 대? 에이, 솔직히 38이면 이제 초혼이랑 결혼하기는 좀 힘들지. 한 40 후반 정도 되면 모를까? 그런데 또 그 정도 나이 많은데 초혼이면 남자가 영 이상할 때가 많어. 그러니까 차라리 재혼이 낫지. 어쩐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말이었지만 차마 내 딸을 이혼남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양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45살인데 회사원이래. 일하느라 바빠서 결혼을 못했다네. 사진 봤는데 생긴 것도 멀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성실해 보여. 양 씨가 사진을 내밀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라니. 요즘 누가 45살을 아저씨라고 해? 딸하고는 7살 차이였지만 그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건이 무진장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집이라고 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돈 많은 이혼남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나 선 안 봐? 왜 안 봐? 결혼 안 한다니까. 글쎄 결혼을 왜 안 해?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제발 엄마 부탁이야.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 양 씨는 딸을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냈습니다. 가기 싫다던 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양 씨는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같이 식사하고 있겠지. 지금쯤이면 차를 마실까?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을 술을 마시나? 그러고 있을 때쯤에 중매를 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미정이, 선자리 나가서 그게 할 소리야? 결혼할 사람이 있었네, 어쨌네. 그 사람 멋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빌붙어서 일도 안 하고 살 거래. 그럼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럴 리가. 딸내미 오면 물어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 얼마나 어렵게 주선한 건데? 딸내미가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지만 화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은 귀가였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왜 엄마 망신을 시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그게 그 자리에서 할 말이니? 그럼 거짓말하고 결혼해? 어차피 들통날 텐데? 양 씨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내가 노처녀 된 게 내 탓이야? 그럼 엄마 탓이야? 언제까지 엄마 탓만 하고 살 거야? 사실이잖아. 엄마가 그때 우리를 갈라놓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애도 한둘 낳았을지도 모르지. 양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을 거야. 가난한 시집에서 고생만 했을 거라고.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 그 인생 난 살아보지도 못했어. 양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게 널 위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딸이 마음을 못 잡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노처녀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잖아. 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망치며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은 자신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딸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별한다고 다 막 살지 않았습니다. 딸은 모든 화살을 양 씨에게 돌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양 씨의 행동이 100%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이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딸 스스로뿐일 텐데도 바뀔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인생을 망쳐도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무너뜨리는 그런 딸이 미웠습니다. 딸은 또다시 양 씨와 단절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외출은 하지만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었고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혼자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걸 산다던가 친구를 만나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죠. 양 씨의 통장 잔고는 점점 빈곤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몇 년 보냈더니 딸은 어느새 40이 넘었고 양 씨는 이른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양 씨가 그리던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좋다는 것은 딸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엄마한테 얹혀 사는 한심한 자식이었습니다. 여자 나이 40이면 초등학교 학부형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42. 딸은 그렇게 혼자인 채로 늙어버렸습니다. 양 씨도 딸을 따라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1,000만 원만 줘. 뭐? 1,000만 원? 나도 돈 좀 벌어보게. 큰 금액을 달라는 말에도 놀랐고 돈을 벌겠다는 말에도 놀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양 씨도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보겠다는 말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양 씨는 고민이 됐지만 딸에게 1,000만 원을 성금했습니다. 뭘 하는지는 몰라도 뭐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도 딸이 결혼하면 지원해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리 쓸 때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 딸은 또다시 어두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차리지 말라고. 먹기 싫으면 둬. 그냥 차려진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42인지 12인지 양 씨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식탁을 치웠습니다. 제 손으로 밥도 차려 먹지 않는 딸 때문에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낳은 것이 죄라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양 씨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얘기하면 자신의 입만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이 시작되겠죠. 양 씨는 대답 없는 딸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양 씨는 2년 전부터 다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라도 그나마 이 나이에 써주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70, 75. 나이 들다 보면 육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테죠. 분명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딸 결혼시키고 혼자 살아갈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10년 넘게 쓰기만 하며 지내고 나니까 노후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죽은 뒤에 딸의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딸은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출은 곧잘하곤 했는데 이상했죠. 왜 그러는데? 어? 양 씨가 추궁하자 딸이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주었던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골이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2달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다니. 그 돈이면 양 씨가 혼자서 반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독을 끌어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양 씨도 지쳤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양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되려 눈을 치켜뜨고 대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왜? 뭐가 어때서? 왜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냐오냐 하면서 딸 눈치 보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가 딸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해도 딸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양 씨는 이젠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딸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알아서 하도록 냅둘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양 씨도 양 씨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다면 간간히 딸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몸 편히 마음 편히 그렇게 늙어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과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 누가 망쳤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엄마 탓 좀 그만해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 죽으면 너 무슨 돈으로 살래? 일 안 해? 어디라도 써주는 데 있으면 들어가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엄마 피 빨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 죽으면 유산 받으면 돼. 이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있는 돈 쓰면서 살면 되잖아. 양 씨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40 넘은 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걸 선택한 듯 했습니다. 양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서 새벽녘 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양 씨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 딸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딸을 위해서도 양 씨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양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딸의 짐을 말이죠. 여행 가방 2개의 딸의 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옷을 넣었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쓸어 담았습니다. 늦게 잠들었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김미정, 일어나. 아, 뭐야. 일어나서 짐 싸서 나가. 딸이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딜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 그러자 그제서야 잠이 깼는지 딸이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열려있는 여행 가방에 자신의 짐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물건에 왜 손대?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딨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보증금 하던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줄 거면 나 결혼 자금 한다고 모았던 돈 다 줘. 그 돈이 아직까지 있니? 너 먹여 살리느라 다 썼고 1,000만 원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음 같아서는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이 뭔지
마지막까지도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바보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엄마도 그걸 바라던 거 아니었어? 낚이고 사는 거? 뭐? 그래서 나 결혼도 못하게 하고 여태 데리고 산 거 아니냐고. 어? 또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양 씨가 결혼을 반대했던 문제를 무기 삼아 딸은 양 씨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뭐라고 한들 소용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양 씨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양 씨가 딸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양 씨도 불행했고 딸도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놓아준다고. 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무슨 돈으로?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벌어. 나이 먹은 엄마도 버는데 네가 왜 못 벌어? 알아서 해. 일을 하든 국어를 하든.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쫓아내고 후회 안 해? 그래.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엄마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지. 뭐든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 내 인생 이리저리 휘두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양 씨는 더 이상 딸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딸의 짐을 현관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짐은 너 방구하면 거기로 보내줄 테니까 우선 나가.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래? 근데 나 나가면 다시는 안 와. 정말로. 그래. 다시는 오지 마. 딸은 잠시 서 있다가 옷을 챙겨 입더니 작은 가방에 짐 몇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신었죠. 엄마가 죽도록 미워.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양 씨는 못 박힌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처절했습니다. 사흘 후 딸이 방을 구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짐을 보내라며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양 씨는 답장을 하지 않고 딸의 짐을 박스 여러 개에 나눠 담아 택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분리된 삶을 난생 처음으로 살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것도, 텅 빈 딸의 방을 보는 것도. 하지만 차차 적응이 됐습니다. 딸이 뭐하고 지내는지 하루에 10번 궁금해하다가 5번 궁금해하다가 이내 하루에 1번 정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편의점 알바해. 이제 속 시원해? 하지만 어투는 그전보다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 얼굴 안 보니까 왠지 숨통이 트인다. 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어쩐지 울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 잘 지내. 엄마 또 걱정하고 난리칠까봐 전화한 거야. 그래. 잘 지낸다니까 됐다. 끊을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 넘은 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보통은 속상해야 하지만 양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서야 딸의 삶도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딸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놓아줬어야 했습니다. 순전히 양 씨의 욕심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딸을 평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딸이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눈도 편히 감을 수 있겠죠. 양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을 가야 했기에 얼른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딸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딸이 찾아온다면 맛있는 밥 한 끼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명절에 말이야. 차례 지내고 해야지. 차례를 왜 지내? 왜 지내냐니? 당연히 차례는 지내야지.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차례를 왜 지내? 그래도 누나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작은 집도 있고, 뭐 시구모? 난 안 가. 나는 진짜로 할 만큼 했으니까 차례를 지내고 싶으면 박씨끼리 지내요. 여보 또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전도 한 세 가지만 붙이고, 무혹해서 당신이 이제 대장이지. 아, 혼자밖에 없는데 대장해서 뭐해? 그리고 누가 대장 되고 싶대? 그러면 당신이 대장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주정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주 씨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드디어 며느리 역할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잘 버텼다 싶었습니다. 주 씨도 이제 시집이 없으니 앞으로 남편에게도 처가의 의무감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내자는 남편.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누나와 여동생을 비롯한 다른 친척들은 여전히 시골에 있다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왜 시집살이를 자기가 시키려는 것인지. 혼자 가라고 했더니 주씨 없이 혼자 내려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남편이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시집에 관련된 일에 한해선 별 도움이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말년에 남편이 이런 악역을 자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였다면 해결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제 혼낼 사람도 없는 마당에 무서울 건 없었습니다. 주 씨가 기억하는 시집에서의 첫 명절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북적거리는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주 씨의 친정도 차례를 지냈지만 오는 가족이라고는 몇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차려서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 전 부칠 기름 좀 가져와라. 짐을 놓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 씨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옛주택은 부엌도 넓지 않고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움직이기 참 불편했습니다. 너는 기름 모르니? 식용유? 아, 알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맹해서 어디다 써? 너 뒤에 있잖아, 지금.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주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너는 여기 앉아서 전 부치고 있어. 부칠 줄은 알지? 네. 있어봐라. 창호 이불 좀 깔아주게. 주 씨는 애써 황당한 심정을 감췄습니다. 주 씨의 남편에게 이불을 깔아주러 간다는 시어머니.
주 씨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거실 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창호야, 거기 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여기 이불 위에 누워있어. 운전하느라 힘들었는데 한숨 자. 그러자 남편이 꾸물거리며 일어나 이불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러고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주 씨와 남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뒤집개를 들고 있는 주 씨를 보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뿌듯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예. 너는 점 붙이다 말고 여기 나와서 뭐 하니? 이따 저녁에 어른들 오시니까 얼른 해야 해. 그렇게 바쁜 거면 아들도 불러서 같이 시키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주 씨는 점심부터 오후 내내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만 잠깐씩 부엌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있었고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운전은 같이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째서 남편만 피곤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도 남편은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기가 찼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것들은 작은 방으로 옮겨놓고 얼른 밥상 차려라. 아, 저희 먹을 밥상이요? 손님들 온다니까 그러네. 아직 명절이 되려면 하루가 남았는데 무슨 손님이 벌써 온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있은 후에 주 씨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죄다 이곳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 씨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친척들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있었고 그냥 이웃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전날부터 모여서 식사를 하고 놀았다는데 그렇다면 주 씨가 없을 땐 시어머니 혼자서 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얼마 만에 남편이랑 마주친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가던 참이었는지 바지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그래도 엄마가 많이 하시잖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이 집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 우리는 손님 맡고 있잖아. 손님을 당신이 맡고 있는 거야? 나랑 어머님이 맡는 거지. 그러자 남편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가실 거야. 자고 가는 사람은 몇 없어. 그런데 그때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얼른 가봐야겠다. 화장실부터 좀 갔다가.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주 씨는 허탈함에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 씨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는 또 거기서 뭐 하고 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주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로도 한참을 치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살만할 텐데 아직 명절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4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하고 또 손님을 맞고 시누이들이 올 때까지도 주 씨는 식모처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부엌 일을 했습니다. 손끝은 야무져서 음식엔 자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명절은 그거랑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빠릿빠릿한 노동력만이 필요했죠. 주 씨는 명절 당일 오후 늦게 시집에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저녁도 안 먹고 간다며
눈총이란 눈총은 다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친정이 주 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식사는 못하고 인사만 나누고 나왔습니다. 사실 자고 올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바로 나왔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밥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저녁밥 말이야. 장모님 댁에서 안 먹고 왔잖아. 어머님이 싸주신 거 먹어요. 난 못 먹겠으니까. 주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주 씨는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식탁에 꺼내놓고 대충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도와줬다가는 당신이 더 욕먹는다니까. 욕 먹을까봐 나 혼자 그렇게 고생시킨 거라고. 그래. 나도 안 도와주고 싶었겠어? 근데 다 당신을 위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명절이 이런 식이면 나는 명절에 가기 싫어. 며느리가 종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해야 해? 당신은 잠자고 술 마시고 노는데 나는 거기서 시중드는 하녀 같았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남편은 다음부턴 그러지 않게 자신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 씨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 것도 억울해서 울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며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달랬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다음 명절은 이전 명절을 복사해 놓은 듯 똑같았습니다. 창호야,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이불 위에 누워서 한숨 자.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쭈뼛쭈뼛 이불 위로 엉덩이를 옮겼습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주 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시어머니는 주 씨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고로 순종적인 여자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지금은 좋다고 그래도 나이 들면 달라요. 그러다가 남자가 바람나고 그러는 거 한순간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남편을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 얘. 전을 부치는 주 씨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 씨는 차마 어른인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주 씨의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을 평생 위하며 살았을 텐데 남편은 시집만 가면 남의 편이 되곤 했습니다. 주 씨는 자꾸만 남편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주 씨가 도끼 눈을 하자 누워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어슬렁 걸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주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네가 불렀니? 아니요. 아니, 바빠 보여서 도와주려고 그랬죠. 바쁘긴 뭘 바빠? 충분하니까 너는 가서 잠이나 자. 몇 시간이나 운전했으면 피곤할 거 아니야.
운전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남자를 부엌에 들어오게 하니?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말투에 남편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부엌을 나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화난 것 같아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싸우고 남편은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매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 싶어서 가고 어리석었죠. 분위기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는 주씨조차도 동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지나자 남자들은 쉬는 게 당연했고 부엌은 여자들만 있는 게 익숙해졌죠. 명절날 점심쯤 오는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옳게. 여기 김치 좀 더 썰어내와줘. 네, 새언니, 그릇이 하나도 없는데 설거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전형적인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전형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씨가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만삭되는 일을 좀 덜 시켰다는 점이랄까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주씨의 아이도 어느새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거 음식 옮겨놓고 설거지 해라. 네, 어머님.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어린 아들이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맨날 엄마랑 할머니만 해? 오죽했으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어른들이 깨닫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가, 우리 강아지는 나가 있어. 부엌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 참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주씨는 처음 보았습니다. 주씨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아들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씨는 아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그렇게 클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니 있으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시 거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씨는 억울했습니다. 이 나이 때부터 이렇게 큰 남편은 커서 저렇게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자 또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이 찾아왔고 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씨를 불러댔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겠지만 젊다는 이유로 잔심부름을 더 많이 한 주씨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주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착해? 저렇게 보여도 순여우야. 안 보고 있으면 지 서방 쥐잡듯이 잡고 말이야. 여시야, 여시. 그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맘에 안 들어 죽겠어. 일이나 잘하면 또 몰라. 느리고 눈치도 없고. 뭐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저런 거 데리고 일하려면 내가 죽어나지. 차라리 소가 낫겠어.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낫잖아. 잘 가르쳐 봐야지. 좀 야무진 애랑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인물도 없어. 음식도 못해. 성격도 사나워. 에휴. 지들끼리 눈 맞은 걸 어떡해? 그래도 아들 낳았잖아. 그니까 아들 낳아준 거 그거 딱 하나? 그거 빼고는 없다니까. 그나마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지.
시어머니의 말에 주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만 들어보면 자신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겸 시바지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늘 말끝마다 혀를 차고는 했는데 며느리가 이토록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붓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못한 것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미우니까 뭔들 예뻐 보일까요? 인물까지 못난다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 씨를 자신의 아들이 쫓아다녔던 얘기는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친척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다니 사람들이 주 씨를 뭐라고 생각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사람들도 꼭 식모 부리듯 어이어이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주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술판이 벌어져서 떠들썩했는데 주 씨의 마음속도 그랬습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자 허리에 손을 짚고 주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부르고 난리 났는데 여기 앉아서 놀고 있어? 주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러 왔어? 정신 차리고 일해. 시어머니의 언성에 여럿이 고개를 빼고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 씨를 잡았습니다. 다들 명절에 놀러 오는데 왜 저는 일하러 와야 하나요? 뭐야? 주 씨의 대꾸에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뭐? 뭘 못하겠다는 거야? 소보다 못한 며느리 데리고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안 올 거니까. 여보, 왜 이래? 남편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주 씨를 말리면서 다그쳤습니다. 빨리 죄송하다고 해. 어머니, 애엄마가 좀 힘들었나 봐요.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면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나 집에 갈 거니까 당신도 같이 갈 거면 오고 아니면 내일 기차 타고 와. 주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갈 듯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 씨는 무시하고 차키를 챙겼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러고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면 더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현준아, 가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 씨를 따라왔습니다. 차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일이면 끝나는데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는 거지? 정말로 이제 명절에 안 올 건 아니지? 한심한 남편의 말에 주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골 분이라 좀 그래. 옛날 분이잖아.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돼? 남편은 일방적으로 주 씨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 씨만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 그렇게 부려진 적 있어? 남편이 주 씨의 친정에 가면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은 종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왜 몰라. 그러니까 나도 집에 가면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잖아. 노인네랑 싸워서 뭐해. 남편은 집에만 돌아가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이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과와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박차고 나와버린 주 씨에게 화가 난 것 같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안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가니까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나는 친정에 갈 테니까 각자 집 챙기자.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가?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라고 생각해? 호래비 같잖아. 이 와중에 남편이 걱정되는 건 그런 보잘것없는 시선인 것 같았습니다. 주 씨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주 씨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차라리 자신도 안 가는 게 낫겠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죽을 상이었죠. 주 씨는 편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을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도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시어머니에게도 도끼가 좀 빠진 듯 했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며느리가 연을 끊을까 싶었는지 차례 음식도 줄였고 시누이가 오면 시누이에게도 일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은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 차례 없애려고 노력해 볼게. 남편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난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주 씨는 어느새 50대가 되었죠. 그동안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끝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며느리 역할은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며느리의 역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추석에 장은 내려가서 보는 게 좋겠지. 남편의 말에 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서 사가면 시들지 않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명절에 말이야. 차례 지내고 해야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차례를 왜 지내? 왜 지내냐니? 차례는 지내야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결국 남편은 차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마당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남편.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차례를 왜 지내? 그래도 누나도 있고, 고모도 계시고, 작은 집도 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 안 가. 차례 지내려고 어머니 집도 안 판 거야. 정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집에 매여 살아야 한다니. 당신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구나. 무슨 말이야? 마음이 아직도 그 집에 있다는 말이야.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집의 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여야 하는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할 만큼 했으니까 차례를 지내고 싶으면 박씨끼리 지내요. 여보, 또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전도 한 3가지만 붙이고 무혹해서 당신이 이제 대장이지. 아, 혼자밖에 없는데 대장해서 뭐해? 그리고 누가 대장 되고 싶대? 그러면 당신이 대장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주 씨와 남편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틈만 나면 주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거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명확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라니까? 이제 양가 각자 챙기자니까? 당신도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 안 말린다니까 왜 자꾸 같이 가야 한다고 그래? 아,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호랩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것도 그렇고. 남편의 말에 주 씨는 지쳤습니다.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아내를 희생시키려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누이들에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주 씨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옳게. 지난 설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지냈던 거고. 그래도 추석부터는 차례 지내야지. 시어머니 노릇을 할 사람은 여럿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못해요. 하시려거든 고모가 하세요. 뭐라고? 아니, 이 집에 며느리라고는 옳게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시댁 없어? 저는 더는 안 하니까 설득하시려거든 전화하지 마세요. 주 씨가 강하게 나가니 시누이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를 냈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옳게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만 기다린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한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며 명절마다 노동한 것도 누군가 상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은커녕 화만 내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끝인 줄 알아? 여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모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근데 우리가 차례를 안 지내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며느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깟 명절 없애는 게 낫겠죠. 뭐라고? 말 다 했어? 다 했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누이는 시집에서 주씨만큼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점심때만 되면 꼬박꼬박 친정으로 찾아왔겠죠. 주씨는 그런 시누이들 수발까지 들며 살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시누이도 그만해야 했습니다. 같은 여자인데도 그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버티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척하는 것에 쏘가 눈이 가려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전화 올 텐데 당신도 정신건강이 안 좋아. 날 위하는 척 하지 마. 당신 체면 때문에 날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잖아. 일꾼도 필요하고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주씨가 단호하게 버티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여보, 장모님한테 언제 갈까? 허리 아프다고 그러셨지? 안마의자를 하나 놔드려야 하나? 여보, 청소 내가 싹 해놨어. 갑자기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고 친정에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처리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나 잘하지 참 애쓴다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거 좀 차례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편 위해서 그것도 못해? 뭐 맨날 가?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음식 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애원까지 해야 해?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주씨의 고생이 별것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조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주 씨의 노고를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을까요? 글쎄, 어쩌면 그렇게 악독했던 시어머니가 주 씨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주 씨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명절에 시골 좀 내려가자고 했다고 이혼하자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혼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 이혼해서 가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노릇 그만하고 싶어. 당신이 시킨다면 당신이랑도 이혼할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못한 게 뭐야? 당신이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게 문제지. 생각해보니까 첫 명절 때 이랬어야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어려서 내가 뭘 몰랐어.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니, 여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번 추석에는 그래. 가지 말자. 이번 추석에 가지 말자는 소리는 다음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 생각에 변함없어. 아무리 그래도 명절 때문에 이 나이에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젊을 때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걸 후회 중이야. 젊었을 때 안 갈라선 거. 여보, 미안하다니까. 주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자꾸만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이유도 정말로 주 씨에게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만 마음을 풀고 명절에 내려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한평생 살았다니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그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주 씨가 없이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석은 지났고 시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누이들도 전화가 왔고 시고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얼른 도장 찍어. 그러자 남편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말로 이럴 거야? 이쯤 했으면 됐잖아. 뭐가 됐다는 거야? 여보, 그럼 명절에 안 내려가면 돼. 그럼 됐지? 선심이라도 쓰듯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생색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이랑도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 성실이 가장 노릇했잖아. 그러면서 명절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 그리고 또다시 냉랭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주 씨는 나가서 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씨가 부동산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제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이제 와서 어떻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애는 생각 안 해? 애 다 커서 지 앞가림하고 사는데 무슨 애 걱정을 해? 그럼 앞으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 퇴직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기로 했잖아. 다시 생각해줘.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내가 달라질게. 명절의 명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남편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에 남편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나,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명절은 명절이야. 지내려면 누나가 지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책임이면 내가 책임지고 없애겠다잖아. 누나는 왜 장난 말을 안 들어요? 내려갈 일 없으니까 어머니 집도 팔어. 그 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라지겠다더니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로 평소에도 나쁜 남편이었다면 이 나이까지 같이 살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먹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륜이라는 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시집 식구를 찾아가자고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었죠. 주 씨는 아무 말 않고 남편이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이 안마의자를 보냈어. 근데 이거 너무 세서 뼈가 부러질 것 같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박서방이 안마의자를요? 그래. 지난번에도 와서 웬 보약을 놓고 가더니 갑자기 왜 이래? 어디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병에 걸렸다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아, 당신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위 노릇 하려고 그러지.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있자 남편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민이 대학 가잖아. 그래서 용돈도 보냈어. 칭찬해달라는 듯이 바라보는 남편. 정민이는 주 씨의 조카인데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도 까먹고 있었는데 언제 용돈을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주 씨는 남편을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남편의 중얼거림에 심란해졌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누가 쏘가? 하지만 말로는 강하게 했죠. 그런 주 씨에게 남편이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나라고 그냥 하는 일들인 줄 알아? 나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딸은 없어도 만약 내 딸이 결혼해서 당신처럼 그렇게 고생했다면 나도 화났을 거야.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였습니다. 딸은 안 되고 아내는 고생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 씨도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남편과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아도 억울하긴 했습니다. 지난 세월도 그랬고 명절마다 방관했던 남편의 무심함도 말이죠. 이대로 덮어두고 사는 것도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나 혼자 여행 갈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얼마든지. 근데 여행 경비는 당신 용돈 모아서 대줘. 뭐? 각자 버는 돈은 모두 주 씨가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취미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씨로서는 같이 번 돈으로 여행 가면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혼을 막으려면 뭐든 할 것 같더니 용돈을 모아서 여행을 보내달라는 말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능한 선에서 어디든지 보내줄게. 매년 명절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야. 그 소리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며느리 아니다. 완전히 졸업한 거야. 그래.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결국 주 씨의 마음을 돌렸다는 사실이 기쁜 것 같았습니다. 주 씨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처가에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용돈으로 여행도 보내주겠다는 남편과 굳이 이혼해서 뭐 할까 싶었습니다. 더 늙고 병들면 의지할 사람도 필요했고 말이죠. 그동안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로 20년 넘게 고생한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을 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고생한 것만큼 잘하며 살겠다는데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 아침 주 씨는 공항으로 향했고 남편은 시골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서 풀을 깎겠다며 말이죠. 시누이들이나 시집 식구 누구도 주 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명절마다 꽤나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